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김인준입니다.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어느덧 7월도 벌써 한 주가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오늘 시간에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박스권 등락 영역에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 오늘 방송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증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재보다는 호재 이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러분도 앞에서 다 지켜보셨겠지만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었죠. 근데 하루 만에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면서 1거래일 만에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때 보여줬죠.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상승 과열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극복하면서 움직임과 동시에 과열로 인해서 이렇게 매물이 탁 나와도요, 하루 만에 회복. 자, 이와 같이 빠르게 하방을 방어해주면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까지 현재까지 모두 한국 증시는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강세장 있잖아요. 강세장일 때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강세장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강세장일 때는 지수든 주가든 일단 장의 흐름 자체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갑니다. 등락이 있더라도 높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조금 빠지고 호재가 나왔을 때는 많이 오르는 거죠. 지금 이러한 특징들을 한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강세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과열 해소를 거치고 있잖아요. 자, 이만큼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과열 해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열 해소를 거칠 때는 우리가 지수든 주가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요,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동시에 갖고 움직일 때가 가장 강한 조정 그리고 과열 해소를 보일 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은 주가를 지수를 아래로 빼가지고 공포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은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루함을 주는 거죠. 공포와 지루함 두 가지를 모두 주고 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넉다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을 보통 만들면서 조정 내지 과열 해소를 거치는 게 이제 가장 강한 형태고요. 아니면 과열 해소를 거치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조정보다는 과열 해소를 거치는 개념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길고 조금 강하게 과열 해소를 보이는 경우고, 가격 조정을 보이든지 또는 기간 조정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는 이거 가격 조정이 나오려나 했는데 이게 곧바로 다시 대감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6월 25일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치면서 등락을 줬죠. 그래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과열 해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가장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한 거고요. 이게 제일 약하게 과열 해소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약하게 과열 해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봐도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위로 더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기대치가 여전히 크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특성을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무료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이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까지 저는 설정한 부분이 3030에서 3130 이렇게 박스권 자체가 100포인트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질 때 크게 빠지는 것 같고 또 올릴 때도 좀 크게 올리는 것 같고 등락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죠. 등락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건가 하다 보면 또 이게 오르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폭이 큰 이 범위권에서 일단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은 3130포인트 약간 위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저항을 갖다 돌파할 때 아래에서 위로 뚫는 것보다는 아직은 미완성이다라고 봐요. 이거는 완성이 되려면 돌파하고 나서 지지로 전환되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먼저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도 6만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만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수의 3130에 대한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실질적인 돌파라고 봅니다. 이걸 저는 돌파 안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저점이 3130의 지지를 받고 움직였던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까지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코스피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 매도였어요. 지수는 올라가서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순 매도였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삼성전자 매도나 이런 게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순 매도였어요. 그래서 내일 만기일에 따른 어떤 변동성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단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만기일 같은 경우는요, 특히 오후장도 장 막판 쪽에서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3130포인트 돌파하는 척 하다가 아래로 다시 훅 빼는지 아니면 3130포인트를 지지로 전환하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저점상 지지로 전환한다면 일단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만기일 변동성까지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돌파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된 건 아니죠. 오늘도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인상을 놓고 압박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바이오 쪽에는 곧 200% 같은 막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일단 제시할 것이야 이러면서 구리에다가 50 관세 폭탄도 매기고요. 하여튼 지금 트럼프 아주 막 지 멋대로 난립니다. 약간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양아치 같다라고 하는데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말이죠.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지금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냥 3주가 연기된 거죠. 8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이게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켠으로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지수는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제가 3000포인트 돌파하기 전부터 무료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 3000포인트 돌파는 거의 확실하고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잠재적으로 아직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고 또 위로는 신고점 경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자리예요. 여기서 3130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시키면은 그대로 역사적 신고점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박스권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어떤 변동성을 보면서 이 부분을 결정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3130포인트를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 일단 인정을 해준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적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20일 이평선 위로 오늘 일단 올려놨어요. 저점상으로. 그죠? 올려놨죠. 이 부분은 하방 리스크를 일단 방어해 준 거예요. 방어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최초로 올라가다가 빠졌던 이때의 저점을 깬 적이 없죠. 안 깼죠. 이것도 전형적인 박스권 등락의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도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자리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주도 시세라는 어떤 금융주나 증권주 같은 금융주, 은행주, 지주사 관련주, 조선주, 방산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대부분 코스피 종목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키 맞추기로 나갈 거예요. 코스닥도 오를 자리는 궁극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세들을 갖고 한번 우리가 종목들을 갖고 한번 볼게요. 과연 이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과열을 해소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기존의 주도 시세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주도 시세가 많이 올라서 상승 과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과열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가 이렇게 과열을 해소할 때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주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앞에서 한 번 하루 움직였어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 그죠? 그때 한 번 하루 움직였죠. 이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 시세로 좀 부각될 수 있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다 망쳐버렸죠. 소외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그냥 하루 흐름에 끝나버렸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쪽이 다 다시 움직인 거예요. 증권주들 다 치고 올라갔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이 증권주의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증권 이런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런 종목들은 못 올랐단 말이에요. 보세요. 대신증권 같은 종목도 못 올랐었죠. 못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치고 올리죠. 유진투자증권 이런 종목 여기 이 구간에서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좀 치고 올리잖아요. 그죠? SK증권 여기서 못 올랐잖아요. 여기서 치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도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에서 치고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 후 일단 대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 강하진 않았어요.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삼성증권 이 구간에서 못 올랐던 종목들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 SK증권 치는 변동성을 보여줬죠. 즉 증권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덜 오르고 안 올랐던 종목들이 세게 오르면서 중소형 증권주들이 세게 오르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차이는 있지만 증권주가 기존 주도주 개념에서 다시 또 이렇게 대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들 뭐 SK 이런 종목들 조정 후 다시 대반등했죠. 삼양홀딩스 이 종목은 오히려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러면서 LS 이런 종목들이 조정 후 다시 대반등을 시도했죠. 한화 이런 종목들 CJ 이와 같은 지주사 관련주들도 조정 후 다시 대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조선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 시도했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도 조정 후 다시 대반등을 좀 시도했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도 조정 후 다시 대반등을 시도했죠. 가장 강한 건 증권주였어요. 어제는 은행주였지만 오늘은 은행주가 좀 쉬었으니까 가장 강한 건 증권주가 가장 강했고 금융주죠. 금융주가 제일 대반등이 강했고요. 나머지 이렇게 조선이나 방산, 지주사 관련주 이런 쪽에서 조정 후 다시 대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기존 주도주가 다시 또 대반등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에코프로 같은 종목 보세요. 결국 못 올라갑니다. 지금 2차전지. 여기서 하루 딱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못 올라가죠. 삼성전자도 여기서 하루 올라갈 것처럼 딱 보였지만 결국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소외주들의 반란은 하루에 그쳤고요. 결국은 상승했던 기존 주도주가 조정 후 다시 재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일단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얘기할까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소외됐던 반도체나 이런 소외 섹터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연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고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가면요. 차전지 같은 애들도 나도 올라가야지 하고 움직이려고 이렇게 시동을 해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직접 관련성은 없더라도 그러한 간접적인 관련성에서 이런 소외 섹터는 삼성전자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4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내면에는 이제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삼성이 반성문도 썼고 근데 그 반성문을 썼다는 건 삼성 같은 초대형 기업도요. 한 번의 의사결정에서 미스가 나버리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보여주는지를 이 삼성전자가 확인시켜 줍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은 참 양반이죠. 지수가 3100포인트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삼성전자 찾아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고 싶죠. 물량이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뭐 반성문을 쓰고 뭐 10조 자사주를 매입하고 어쩌고 해도 주가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의사결정 미스를 했던 이 사람들이 다 물러나야죠. 다 잘려야 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에 엄청난 후유증을 줬고 주주들에게 어려움을 줬고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미스 그러니까 삼성이 1등을 하고 있으니까 D램에서 1등을 하니까 거기에 안주를 해가지고 어떤 HBM이라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지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 그리고 뭐 파운드리 같이 쉬운 쪽 어떤 창조적인 쪽이 아닌 그냥 단순한 쉬운 쪽에 뭔가 발을 디디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타격이 나와버렸죠. HBM으로 가고 있는 그 추세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못 읽었나 라고 볼 때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파운드리까지도 TSMC에다가 완전히 뺏겨버렸죠. 장악당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반성문을 쓰죠 자사주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기했던 HBM에서 결국은 기회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HBM에서 실기를 하고 나서 처음엔 당황을 했죠.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서둘러서 막 만들었어요. 삼성이 이런 건 잘해요. 옛날에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아차 하고선 삼성이 그 애플의 스마트폰 쫓아가는 거 보세요. 모양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다 그죠? 그렇게 쫓아가는 거 보세요. 그런 능력은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에서도 아차 늦었구나 하면서 뒤에서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HBM3 이런 것도 내놨어요. 내놨는데 고객사의 만족을 못 시켰죠. 어떤 발열 문제나 전력 소모 문제나 어떤 성능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10나노급의 D램 공정에 있어 갖고요. 이게 성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X라고 있어요. 1X. 이게 1세대입니다. 그리고 1Y라고 있어요. 이게 2세대예요. 그리고 1Z가 있어요. 이게 3세대입니다. 3세대 D램이에요. 그 다음에 1A가 있어요. 이게 4세대 D램. 그 다음에 LB가 있습니다. 이게 5세대 D램. 그리고 LC가 있는데 이게 6세대 D램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이 일단 급하니까 아차하고 늦었다는 거 알고 급하니까 이 LA를 가지고 요 HBM3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경쟁사들은 LB를 갖고 HBM3E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낫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성이 아차 해가지고 개선을 했죠. 개선된 HBM3E를 내놨어요. HBM3E 8단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에 공급하고 12단은 이제 AMD 같은 데 공급을 하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엔비디아 퀄테스트에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경쟁사들은 HBM4 있죠. HBM4 이 LB를 갖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안 되겠다. 이게 반격을 하려면 똑같이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선 지위를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LC를 갖고 삼성은 HBM4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LC 이거를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 승인 절차가 끝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바로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LA를 갖고 만들었던 HBM3 이게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로 쌓이게 된 거예요. 이 재고를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털어낸 거죠. 그게 거의 1조 원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삼성은 HBM3E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만들어도 기존 경쟁사께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LC를 동원한 HM4 여기에서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샘플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고객사에 공급이 될 텐데 여기에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고객사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소외주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그래도 주가로 읽어보려면은 6만 원은 그래도 지지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6만 2천 원 위로 다시 올라서야 돼요. 만약에 6만 원 깨고 다시 내려가 버리면 앞에 기간 조정 영역으로 다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은 최소한 지지하면서 매물 소화 거치고 6만 2천 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기대치들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HBM4도 계속 이렇게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대기할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또 들어가 버리면 자연히 시간이 좀 걸린다, 깝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소외주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주도주 개념인데 기존 주도주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존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서요. 과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과열 해소가 끝난 건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아직도 또 과열해요. 그죠? 과열을 좀 해소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다시 올라오면 또 여전히 과열인 종목들이 있어요. 이걸 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별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저는 선별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선별 방법이 첫 번째, 월봉이죠. 7월의 시가 이걸 갖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대부분 7월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봉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반등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때 7월에 시가를 회복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종목은 일단 합격. 그러나 아직 시가를 회복하지 못해서 음봉에서 밑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은 아직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밑꼬리가 달리면서 대반등이 있더라도 시가를 회복을 못해서 음봉인 종목은 올라가다 언제 또 되밀릴지 몰라요. 이런 부분.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보는 부분. 또 하나는 시가를 회복해서 양봉을 만들었더라도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과열 해소가 아직 덜 됐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볼게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올라가서 시가를 회복해서 양봉이 됐다고 치죠. 양봉이 됐더라도 지금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양봉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과열 구간이다 라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존 주도주 조정 후 다시 대반등하는 종목들은 일단 첫 번째 7월 시가를 회복해주는 종목으로 우선적인 선별을 해라. 아직 월봉 음봉인 종목은 언제 다시 되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양봉으로 가는 종목도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종목은 일단 아직은 과열 영역이라고 봐라. 이렇게 구분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월요일에 제가 그 고수회전 출연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 7월 7일 월요일날 고수회전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전 10시 이후에는 장을 보지를 못했죠. 저도 이제 유료 회원분들에게 이날 이제 장을 10시 이후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 종목만 제가 매수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고 갔어요. 그 종목이 바로 삼성화재. 이 종목이 44,000원을 회복을 해주면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미리 9시 몇 분에 이렇게 미리 해놓고선 갔어요. 방송 녹화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44만원 살짝 위로 끝났더라고요. 이 종목 딱 한 종목만 제가 월요일날 제시를 해놓고 갔었는데 삼성화재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틀 동안 9%의 수익을 바로 줬어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증권주보다는 일단 이 삼성화재로 잡았던 거예요. 한 9%가 그래도 수익이 나왔어요. 금융주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증권주는 어차피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냐면요. 증권주는 역사적 신고점을 결국은 경신할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증권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빠져도 지수가 빠져도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증권주가 여전히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고 있고요. 그럼 월봉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시가 회복했죠. 키움증권 시가 회복이죠. 다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 회복인데 5월 이평선하고 좀 이격이 있죠.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좀 선별을 해야 돼요. 한화투자증권 이 종목도 지금 시가 회복입니다. 다만 5월 이평선하고는 이격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마인드. 그러나 이런 종목은 이격은 없어요. 현대차증권 양봉 전환인데 이격이 없어요.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대부분 다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증권주가 지금은 제일 나아요. 증권주 섹터가 지금은 제일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월봉 양봉으로 전환됐거든요. 이 중에서 5월선과 이격이 좀 큰 종목은 조금 선별할 필요는 있는 거고 어쨌든 증권주가 제일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지주사 쪽을 보면 SK 양봉 전환이죠. 시가 회복. 삼양홀딩스 양봉 전환이죠. 그러나 LS는 음봉이에요. 한화도 음봉이에요. 아직 CJ도 음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서는 삼양홀딩스하고 SK가 더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양봉 전환 시가 회복입니다. 지금 월봉이에요. 이거 다 월봉,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이에요. 자, HD 현대중공업 음봉이에요. 한화오션 음선이에요. HD 한국조선해양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일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준에서. 그죠? 동성화인텍도 음봉입니다. 한국가본도 음봉이에요.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나은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음봉이죠. 아울러서 5월 이평선과 이격이 크죠. 그래도 이 종목은 아직은 쫓아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LIG 넥스원 음선이죠. 양선 시가 회복이죠. 현대로템 음선이죠. 한화시스템 음선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음선이죠. 월봉입니다. LIG 넥스원이 제일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 제가 오늘도 오전에 장 초반에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방산에서 이 종목이 제일 낫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초반에 바로 말씀드렸었죠. 8월에 MSCI 이쪽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전력설비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월봉에서는 보면 시가 회복입니다. 전력설비 쪽에선 효성중공업이 시가 회복이죠. 그러나 효성중공업도 5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외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렸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모습이나 어떤 또 HBM4,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들 단기 조정 후 다시 재상승하는 기존 주도주들 어떤 기준에서 볼 거냐, 이거였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향후 매매 대응에 체크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매매 결정이나 매매 종목 선정,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좀 까다롭다,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구체적인 종목 매매 체크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 텔레그램 방에 참여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매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마인드는 항상 갖고 우리가 기회점을 계속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과열 해소가 끝난 거냐 아니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내일 만기일 변동선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그리고 3030포인트는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잘 염두에서 체크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